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을 통해서 새해에도 많은 경제와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부분 또 어떻게 해석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개면연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라는 말씀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지난 이주환 포스코 경영 연구위원과 말씀을 나눌 때 20%에 육박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은 반도체 시장 그리고 또 앞으로 지각 변동, 사이즈믹 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은밀한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라서 우리 수출과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미래 4차 산업의 향방 모든 것이 달려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주환 연구위원 다시 모셨는데요. 이분은 여러분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후수후 인더 월드라고 하는 상당히 그 인명사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15번이나 등재되신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 변화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출이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기업의 산업 구조 전환 측면에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뭐 경기 지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경기의 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저도 근데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해봤지만 상당히 이게 추측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예상이 어렵죠. 예, 예상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보시기에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의 경제에서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수급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어떤 산업이든지 전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 직장에 있을 때는 이제 인더스트리를 총괄하는 전망, 네. PM이었기 때문에 네. 한 18개 산업을 전망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뭐 물론 연구원들이 해온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같이 디스커션 하는데 네. 이게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게 맞을 것인지. 틀릴 것인지. 거기다 또 이코노미스트를 같이 이제 연석 토론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견들도 나오고 그래서 확실한 건 난 반도체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의외로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네. 볼 때는. 근데 또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경제학의 원론인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을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네. 결국은 가격의 흐름이 기업의 실적과 연관되니까 그것이 사이클을 형성하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은 다른 제품에 비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공급량과 고객의 디맨드 수요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면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 맞춰가지고 사이클이 형성되는 특성을 네.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반도체 쪽의 공급과 수요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래를 미리 나타내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공급에 대한 선행 지표로 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설비 투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보통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공장을 짓는데 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내지 좀 빠르면 1년에서 2년 내에 설비 투자한 것들이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공급의 선행 지표인 설비 투자 동향을 보면은 지난 2019년까지는 좀 주춤을 했었다가 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상당히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보면 과거의 설비 투자의 그 추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요 증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레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울기 자체가 변화하는
변곡점이 2020년과 2021년에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때 설비 투자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사이에 공급 물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네. 그러면 수요가 딱히 그에 대응할 만큼 좋았느냐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의 수혜주로서 우리가 반도체를 꼽을 수 있을 만큼 수요 네. 쪽에서도 많은 저희들 기대만큼의 네. 성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미국 금리 인하라든지 중국의 또 코로나로 인한 이제 뭐 주요 생산 기지가 있는 성들의 락다운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 여건 네. 때문에 수요가 사실은 조금은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죠.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공급 증가한 것들을 받쳐줄 만한 수요는 딱히 없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가격 하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하락 폭이 지금 굉장히 가파랐다고 우리가 좀 저도 보고 있어요. 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하락할 줄 몰랐는데 그 요인은 결국은 공급 수요의 그 밸런싱 이후에 조금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환경 요소들이 네. 어떤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상되었던 하락 턴이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타격이 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하락이 아쉽게도 작년 말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예.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설비 투자 출하 동향이라든지 생산 동향, 가격 동향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데이터들 살펴본 결과 네. 아직은 한동안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인내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주환 위원께서 말씀 주시는 이 반도체 시장의 뭐라 그럴까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소위 말해서 메모리 칩에 국한되는 것인 건지 제가 뭐 비메모리 칩도. 분석했던 것들은 메모리 위주로 했던 위주로 하신 거고요. 거죠. 비메모리는 하나로서 묶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미국이 칩4라는 하나의 동맹을 만들자고 했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한 8년이나 되겠죠. 엄청난 투자를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하락 추세를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 또 일본이 한국과 경쟁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치킨 게임이 가격 면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이 2, 3년 반도체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조금 멀리할 수 있고 일본도 조금 떼놓을 수 있고 미국 기업들도 이쪽 메모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설비 투자의 가능성을 아무리 달러를 쓴다고 하지만 조금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에게는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 유리한 조건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상위 기업들한테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맞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것이 굳이 지금 뭐 남아있는 특히 메모리 쪽에 남아있는 기업 플레이어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중국 자체는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심지어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예. 일단 중국 쪽은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있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디램은 없잖아요. 네. 엘피다가 2013년에 미국 마이크론에 팔리면서 네. 디램 산업은 이제 공장은 남아 있지만 미국 기업인 것이고 그렇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는 도시바의 낸드 쪽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일본하고 미국 디램은 미국, 낸드는 일본 이렇게 우리의 경쟁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결국 뭐 4개, 5개 정도 기업들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은 기업이 몇 개 없다 보니까 1등 기업과 그 외 기업 간에 사실은 차이가 있을 것이냐를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사실은 뭐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어쨌든 디램이든 낸드든 1위 기업은 삼성전자이고요. 네. 2위를 따지고 보면은 디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이크론보다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이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네. 있고 낸드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낸드는 뭐 삼성전자 물론 1위고 2위가 도시바하고 웨스턴 디지털인데 네. 엄밀히 말하면 웨스턴 디지털은 도시바 공장에는 물량을 그냥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합쳐서 도시바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네. 경쟁 구도를 분석할 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부동의 2위가 도시바인데 아무래도 도시바가 낸드 기술력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이나 어떤 한국의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1위 업체, 그다음에 2위 업체는 이제 낸드 디램이 한국과 뭐 일본으로 갈려져 있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가격 하락이 진행되면은 1위 업체는 결국은 살아남을 거고요. 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다음에 2위 업체가 사실은 경계선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3위부터는 되게 힘들어진다고 볼 것 같고. 근데 2위 업체도 그나마 서바이벌하는 영역에 속할 것이냐 굉장히 타결 받는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 영역에 설까는 결국에는 생산 원가가 1위 업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 있느냐 가지고 그렇겠죠.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가격 하락이 많이 진행됐고 문제는 상반기에도 좀 더 하락하겠지만 제가 사실은 기업별로 정확한 생산 원가, 네. 부터 BEP라고 하는 그 가격들을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시장 추측기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제조 원가보다는 판매 가격이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업체들은 이미 적자형에 들어섰다라고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혼자 흑자를 보는 구도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 역시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각 기업들이 이제 올해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전략도 마찬가지고 일단 디램만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미 작년 4분기에 이미 내년도 설비 투자를 절반 뭐 30% 이렇게 축소하겠다. 네. 그다음에 감산을 하겠다. 네. 마이크론은 인원 구조 조정까지 하겠다라는 그렇죠. 고강도 자구책들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근데 우리는 예정대로 설비 투자 진행하겠다. 감산 안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일단은 공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신뢰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판매 단가가 생산 원가 위쪽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 영역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사실은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재고가 많이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고가 적을 때에 비하면 뭔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조금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네. 있는 초이스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가격을 얼마나 더 많이 떨어뜨리는 걸 용인할 것이냐가 결국에 본인의 BEP가 어느 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이미 본인의 BEP보다도 판가가 더 떨어졌다고 판단하면은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비공식적으로 감산이나 설비 투자 축소를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스탠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도 생산 원가 여력이 조금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BEP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시바 요 세 개 업체들 간의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은 조금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중간에 잠깐 삼성전자 주가를 쳐보니까 5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방금 이주환 의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놓고 보면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식은 55,000원에서 6만 원대 사이에서 어느 정도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넓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신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감산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마이크론은 구조조정을 하고 하이닉스도 설비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옛날에 그 현대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이닉스로 딱 바뀌는 순간에 현대가 저거를 왜 팔았을까? 매각을 했을까? 물론 뭐 회사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쌀인데 그래도 산업 구조상의 쌀이라고 비유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현대 하이닉스가 SK에게 저거를 매도를 했을 때는 회사 내부 사정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미래의 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매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여담이기도 합니다만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가게 된 뭐 배경이라 그럴까요? 이유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대략 한 2012년 정도 될 거고요. 네. 그때도 매각하겠다라고 결국은 채권단이 주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뭐 하이닉스 자체가 무슨 내가 뭘 팔고 사고 할 만한 주체는 아니었던 상황이었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현대그룹에서 이미 완전히 계열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반도체 부분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때부터 몇 년 뒤로 돌아가면
현대그룹 이제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렇죠. 사실은 현대그룹은 이제 현대 자동차만을 위주로 하는 그룹이 하나가 지금도 가장 현대 쪽에서 그렇죠. 크지만 있고 나머지 몇몇들이 모여 있는 현대라는 상호를 쓰는 그룹이 남아 있었지만 반도체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어떤 네.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반도체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2012년도가 사실은 하락 턴이었었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근근히 흑자를 유지를 했지만 하이닉스님이 적자로 돌아섰던 기간이 잠깐 1, 2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어떻게 그룹이나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보니까 독립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채권단에서 무한정 그 돈을 넣을 이유는 없는 거죠. 본인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이 적자를 메울 길이 없으니까 그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 네. 본인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 여기서 자기가 1, 2년 버틴다고 그러면은 네. 확실하게 기업을 뭐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음. 적당한 가격을 주는 어떤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팔고자 하는 것들이 당연한 수순이었었고요. 그랬군요. 그때 사실은 뭐 효성, STX 그룹도 사실은 매수 의사를 밝혔었어요. 네. 초기에 밝혔다가 중간에 어떤 스스로 그거를 거둬들이기도 했고 그때 뭐 사실은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최종적으로 SK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사실은 뭐 정권이 2번 바뀌었으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아, 예. 당시 사실은 이제 그 매물로 나오고 SK와 STX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을 때 효성은 네. 자체적으로 철회했었고 철회했고. 그때 사실은 국정원으로부터 제가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갑자기 국정원이 반도체 어. 전문가인 나한테 왜 했더니 반도체 산업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산업이라서 예. 하이닉스가 어디로 매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 전체 흥망성쇠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 STX와 SK 중에 누가 인수에 성공하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반도체 전반에 대한 그다음 각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뭐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었고 아무래도 시너지, 자금 동원 능력 같은 것들을 전후방 산업의 연관 이런 걸 다 했을 때는 네. STX는 사실은 조선해운 쪽에 그렇죠. 주로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SK는 당시에는 휴대폰 사업도 있었고 지금 철수했지만 그렇죠. 또한 텔레콤 사업도 갖고 있었고 소재 쪽도 일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SK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는 좋다고 본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불과 한두 주 후에 STX가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드라마 속의 어떤 스토리로 하나의 소재로 남겨두기로 하고 예. 그런 배경이 있었고 당시에 SK 내부에서도 반대는 사실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안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현금이 투자를 투자되니까. 들어가야지만 얘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무릅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내부적 의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부의 결단에 의해서 매각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정말 럭키하게도 반도체 업턴으로 바로 진행을 하면서 불과 1, 2년 사이에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SK 그룹으로부터는 신의 한 수라고 지금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하이닉스 네. 인수였던 거고 예.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 누가 매각했다기보다는 채권단은 당연히 빨리 떨고 싶은 혹이었었다. 네. 근데 인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럭키하게도 인수하자마자 바로 호황기가 찾아왔다. 이것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메모리 분야 1위를 할 수 있었던 비결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이주환 의원께서 말씀을 상세히 다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주환 의원께 여쭤본 배경은 그렇습니다. 현대 하이닉스가 생각했을 때는 채권단에서는 이러다가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그 비용 부분을 털어야 되는데 결국은 독립된 법인이다 보니까 현대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었고 매수자가로서 나타난 게 SK하고 STX 그리고 효성 등이었는데 결국은 SK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1, 2년 만에 반도체 경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세상이 와서 뭐 대박을 터뜨린 거죠. 반도체 사이클을 앞에서 여쭤봤는데 이만큼 어렵다는 말씀이 첫 번째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주식에 관련해서 투자를 했을 때 지금 58,000원이다. 5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실 때 나중에 팔고 나면은 3개월, 6개월 뒤에 갑자기 업턴할 수 있는 시장이 역시 또 반도체 시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산업에 제가 좀 현대가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산업도 있고 우주 항공 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갈 건데 여기에 필요한 수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시스템 반도체를 제가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그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설계 도면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메모리 쪽에 기술력을 갖고 설계력을 갖고 있으니 이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비메모리 쪽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파운드리 생산을 하면서 하는 아주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초적인. 가능합니까? 사실상은 뭐 기술 협약이 다 돼 있어서 계약이 돼 있어서 훔쳐온다 뺏긴다 이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도면을 보고 응용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를 뭐 얘기해 보면 설계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구조도 아니, 많이 다르고. 그렇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엔지니어로 현업에 있던 시절에 저는 이제 D램 개발한 팀하고도 같이 일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로직 IC를 개발한 팀하고 같이 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정말 너무 많이 달라서 놀랐었고요. 그만큼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네. 메모리를 개발하던 연구원들이 로직 쪽으로 가면 못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설계와 구조에 적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는 똑같다. 그렇죠. 뭐 노광 과정을 거치고 etch를 하고 네. 증착을 하고 뭐 이런 건데 물론 구조와 다르지만 어차피 그 구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웨이퍼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예. 기계에 들어갈 때는 결국에는 기계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건 똑같은 거고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메모리를 되게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스터디만 할 수 있다면 네. 비메모리 쪽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조 측면에서 보면 네, 저는 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것들은 사실은 비메모리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걸 100으로 놓고 보면 그중에 뭐 설계 능력이나 앞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종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제조 부분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절름발이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측면에 있어서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강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굉장히 다른 구조인 비메모리 제품들을 네. 자꾸 뭐 남의 제품이죠.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면은 네.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치와 메모리와 차이점, 우리가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게 되는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분명히 저는 최소한 제소 능력만큼은 스터디를 미리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치를 쌓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비메모리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설계하는 능력 부분은 또 별도로 병행해가지고 역량을 네. 쌓아야 되는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은 아마 한국 기업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 인력들의 확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설계 능력이 확보인 거고 그 다음에는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얼마나 잘 업그레이드를 네.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암사에 있는 아키텍처를 갖다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네. 기본 그림은 일단 암사의 랭귀지 패키지를 갖다 쓴다고 보고 그걸 얼마나 중간 단계에서 우리한테 잘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능력에서 달려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고급 인력들을 스카우트를 통하든지 아니면 네. 직접 육성을 하든지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사실은 접근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네. 뭐 컨소시엄 형태가 됐든지 타기업과 뭐 기술 제휴가 됐든지 그래서 눈으로 자꾸 보고 손으로 그려보다 보면은 그렇죠. 내 실력이 느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상상만으로 느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어마어마한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그의 실험실에 가면 수많은 수학 계시과 공식과 노트들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해결책을 주는 어떤 힌트가 됐던 것 같이 많은 그런 것들을 스터디하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에 유레카라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리로 가는 길도 언젠가 열리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한 5년 내지 7년 뒤에는 하나의 변곡점 전환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새로운 산업의 수요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급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고민해 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재만 제대로 육성이 된다면 우리가 파운드리 이 주문을 더욱더 받으면서 여기서 늘어나는 노하우, 비메모리 쪽의 노하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도 그렇고 이거를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지금 뭐 2대 8 정도로 두고 있다면 앞으로 4대 6 정도로 가져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하이닉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만큼은 2대 8 상황을 4대 6 정도는 가져가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비메모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 아, 예, 같은데 예.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의 탑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이 누구이냐 네. 보면은 1위에는 인텔이 있고요. 인텔. 네. 그다음에 뭐 미디어텍이나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을 잘 보면은 본인의 제품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퀄컴 통신치, 그렇죠. 인텔은 CPU, 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그렇죠. 그 얘기는 설계 능력이라는 것들은 최종 제품을 가진 자들이 직접 설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아닌 진짜 강자가 되려면 본인의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독보적인 제품이 있어야 뭔가 된다는 있어야 된다. 거고 예. 그 제품을 본인이 설계하면서 본인이 제조까지 갔을 때 이제 결쳐지는 건데 그렇죠. 현재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서 파운더를 제외해 보면은 내가 세상에 이 글로벌 마켓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지배력이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AP가 그나마 유일하게 있긴 한데 네. AP도 초기에는 굉장히 삼성전자가 점유율 60%까지 육박했던 시절이 있어서 네. 황금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20%나 그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하기 어려운 건 본인의 설계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는데 사실은 IDM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설계까지 했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메모리 아닌 제품에 내가 시장에서 마케팅에서 어떤 파워, 그러니까 시장 점유. 파워가 있는 예. 제품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하는 그건 사실은 할 수 없다라는 게 비메모리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그렇겠죠. 돼요. 설계라는 거는 설계만 해주고 제품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최종 제품의 오너가 설계를 하는 거라 보니까 결국에는 설계 능력이라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1위가 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요. 제품군을 먼저 갖고 있어야 네네네. 돼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내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파운더리에 맡길 수도 있고 직접 그걸 제조할 수도 있다. 네. 이 두 개 모델이 나눠지는 그렇죠. 거라서 이 부분에서 설계라는 게 단순히 공부하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1등하는 제품이 먼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어떤 내가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최종재를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전자제품 쪽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거나 리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럼 자신들이 어떤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로직을 통해서 이거를 더욱더 양질의 제품을 퀄컴 같은 그런 칩을 통신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대만의 TSMC보다는 훨씬 앞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삼성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무인 자동차라든지 드론의 시대가 될 거니까 그거를 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라든지 우주항공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과 융복합을 하면 좀 더 많은 인재들의 그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비메모리 쪽 최종재,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독창적인 오리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갈 길이 머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모빌리티 쪽이 좀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는데 예. 자 모빌리티 하면 떠오르는 게 테슬라잖아요. 네네. 자 지금 테슬라에서 반도체를 지금 테슬라 제품이 가장 많은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차량용 반도체 뭐 품귀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귀에 익숙했던 뉴스들이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항상 그 기사에 따라온 얘기가 테슬라는 본인이 직접 제조한 칩을 쓰고 있다. 본인이 직접 설계한 칩을 쓰고 있다. 네네. 그 얘기는 모빌리티 분야조차도 최종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반도체 칩 설계를 직접 하게 되는 구조다. 애플카가 나온다? 그럼 애플카에 들어간 반도체 가장 핵심 칩은 누구한테 의뢰해서 설계하고 제품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계한다. 그렇겠네요. 그럼 걔네들한테 필요한 건 파운더리만 필요한 거다. 지금 이런 구조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비메모리 쪽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파운더리 쪽의 어떤 OEM 위택 생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향후 앞으로 열리려는 시장에 내가 먼저 반도체 업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을 내가 만들어갈 것이냐, 그 시장을 내가 개척할 것이냐를 같이 먼저 고민해 줘야지 네. 더불어서 반도체 그렇네요. 시장에서의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비메모리 쪽도 최근에 이제 산업적인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4차 산업이 당초 급격하게 스타트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 판매량이 좀 줄었다는 뉴스가 중국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중국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업황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도 앞으로는 조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지 않는데 하지 예. 않는 이유가 네.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라는 이제 큰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의하면은 7개의 제품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다시 7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서브 인더스트리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반도체 예. 중에서 이제 나머지들이 뭐 로직 IC가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그다음에 광학 쪽이 있고 센서 분야들이 있고 네. 아날로그 반도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 개별 반도체라는 좀 덩치들이 큰 것들이 있어서 6개가 나머지를 합쳐서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예. 지금 제가 몇 개 열거해 드렸지만 예. 각각이 서로 다른 시장이거든요. 각각이 서로 다른 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서로 다른 6개의 산업을 뭉뚱그려 놓고 얘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되겠느냐, 얘가 올해 불황이 되겠느냐 호황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비메모리는. 그렇네요. 6개의 산업은 그냥 편의상 통칭으로 비메모리인 거지. 그렇네요. 분석을 하려면 6개를 따로따로 메모리처럼 띄어서 수급을 봐야 되고 네. 사이클을 예측을 해야 되는 네. 거서 비메모리 산업이라는 걸 뭉뚱그려서 내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와 같은 그런 굉장히 롱텀의 라이프 사이클에 지금 비메모리 어디쯤 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건 따로따로로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따로따로 분석할 만큼 데이터들이 충분히 많지는 않습니다. 메모리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던 이유고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6개 개별 인더스트리가 묶어진 게 비메모리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메모리보다.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6개 중에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이게 서로 주기가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상쇄돼 버려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를 뭉뚱그려 6개를 합쳐버리면은 거의 평평하면서 살짝 변동만 있을 뿐이라 예. 비메모리를 그냥 하나를 떼놓고 하나로 말해버리면 변동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일도 거의 없다. 메모리는 그 하나가 단일 산업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업다운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을 보여준다.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왜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이 메모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버냐. 비메모리 쪽이 더 돈이 많이 부가가치가 높다. 그 말씀은 맞는데 방금 이주환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게 한 7개 되는 이 소위 보통 제조업에서는 3번이라 그럽니다. HS 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도체 산업 비메모리 쪽도 한 7개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소구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각자가 서로 다른 산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다른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에버리지, 썸 에버리지 더해서 그냥 평균을 해버리면 아주 플랫하게 일정한 비율로 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는 반도체 시장의 앞으로 5년, 7년 뒤에 구조적인 변화, 전환점이나 변곡점에서의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세계 시장의 반도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역으로 한번 보시면. 그거는 사실은 내부자들한테 질문을 던져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아니 것 같긴 전문가시니까 한데. 곁에서 딱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역으로 추산했을 때 삼성전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사실은 경영진의 의중이나 플랜 같은 걸 알기는 어렵고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롱텀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제 한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10년이 안 되는 시간 네. 안에 어떤 급격하게 성장세가 둔화되는 변곡점에 도달할 것 같다. 네.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신이 네.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예. 그 말씀을 삼성 쪽에도 이미 말씀을 해줬기 드렸다고 때문에 하셨-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 그것과 별개로 이미 2019년부터 비메모리 2030년까지 2030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투자 보면 우리가 투자 금액에서 이미 비메모리 쪽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기도 네. 하고요. 네. 그게 왜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왜 D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이 답보 상태가 있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해요. 설비 투자는 계속 꾸준히 늘렸지만 상대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것보다 파운더리 쪽에 설비 투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양적 경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메모리에서는 네. 질적 경쟁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큰 틀은 비메모리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단지 그것들이 파운더에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비메모리의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계를 포함해야 되는데 설계라는 얘기는 결국은 최종 제품을 가진 자. 수요자가 자기가 직접 수요자가 되면서 고객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미 퀄컴이나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장을 뺏으려는 전략일 것인지 네.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무주공산인 부분을 자기가 먼저 선점하려는 전략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쪽의 인재들을 뽑아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조직 구성이나 R&D 체계 같은 걸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가 달라질 텐데 예. 그 부분에서 어떤 쪽의 전략을 취할 것인가는 사실은 제3자적인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제가 이건 뭐 조심스럽게 네. 삼성전자조차도 아직은 확실한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약간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 네. 아니 방금 그 대목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정도가 되면 저 실리콘밸리라든지 동부 쪽에도 많은 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그 스타트업들과 벤처들과 소위 작은 M&A든 중간 단계 M&A든 M&A를 통해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미래 산업의 최종 소비자가 무엇이 될 것인지 하나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퀄컴이 지금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보면은 옛날에 스티커로 붙어 있었거든요. 퀄컴 칩이 내재돼 있다 이런 표현식으로 옛날에 그 안드로이드가 왔을 때 삼성이 리젝트를 해서 안드로이드를 놓쳤던 OS 시스템을 놓쳤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전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노출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보여져야지만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들 또는 주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쭙거든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대부분 그분들의 그 질문의 의중은 네. 주가가 언제 반등하겠느냐가 그렇군요.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비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없으니까 주가가 네. 모멘텀을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뭐 말씀 주시 죄송한데 주식에 대한 개념보다는 삼성전자의 미래의 어떤 그 전략이라 그럴까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뭐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답이라기보다는 같이 네,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명확한 메시지가 최근에 없었다. 네. 하만 이후에 대규모 M&A도 없었고 그렇죠. 오히려 하이닉스 쪽에서는 인텔도 인수를 하고 맞습니다. 적극적인 네. 것을 도시바 지분도 일부 가져오는 등 사실은 그런 액션들이 어떤 가시적으로 있었음에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럴 수 없었던 내부적인 사정이 있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시았지만 CEO 리스크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네.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플랜들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확정해서 공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최고 경영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네.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년 사장단 회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막연한 2030 비메모리 1위 같은 막연한 구호가 그렇죠. 아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타겟팅돼 있는 어떤 비전 제시 그다음에 그에서 뒤를 이어서 그러한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M&A들 왜냐하면 이것이 오르가닉 성장으로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미 네. 규모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세월에 벤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7년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규모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네. 결국은 대규모 M&A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과거에는 어떤 논의에서 그쳤던 것들이 이제는 네. 실행으로도 좀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삼성전자 내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보통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양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범위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질적인 어떤 성장이겠죠.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부가가치 쪽으로 간다면 이제 밀도의 경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1981년도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선언을 했고 또 83년도인가요? 대우통신, 전신이죠. 대우통신에서 광케이블을 깔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역사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90년 소위 PC 시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20, 30년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살아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역시 반도체는 또 하나의 미래 산업에 있어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산업이면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는 공격적으로 M&A도 가고 삼성전자는 내부적인 어떤 이제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새로운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범위의 경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조금 더 구축돼야 되느냐 아니면 밀도의 경제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요 점을 여쭙는 이유는 바운더리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의 그 디딤돌, 소위 말해서 뜀틀을 넘기 위해서 발구름판을 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자꾸 그 바운더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설계 능력 이거를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삼성은 워낙 꼼꼼하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이주환 의원님께 그 속내를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대하기로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파운더리가 무의미하지는 않다. 근데 파운더리 잘하는 것이 빈메모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다. 등식은 네, 아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파운더리를 함으로써 메모리가 아닌 분야에 대한 제조 능력에 대한 경험치를 확실히 쌓고 그것들은 나중에 내가 설계를 직접 하게 됐을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네. 여기가 최종 고올이라면 좀 실망스럽다. 근데 이것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IDM으로서의 어떤 비메모리 강자가 되기 위한 네. 그 중에 한 단계라고 스테이지 1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동시에 아마도 숨어서 힘을 기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 이제 추측이면서 기대지만 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3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아니었으면 오늘부터라도 사실은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네. 아이 걱정 마라 이주아 우리 이미 옛날부터 그 그렇죠. 롱텀 플랜이 있고 쇼텀 플랜이 있고 파운더링 그중에 스테이지 1인 뿐이니까 걱정 마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를 또 여쭤봤던 이유가 대만에는 TSMC가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15억 시장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이 시작됐던 하나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쟁에 있어서 TSMC의 파운더리에서 축적된 그런 설계 기술에 옆에서 이제 보고 배운 대로 뭐 생산만 하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융합이 되거나 복합화가 돼버리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만의 이 비메모리 기술력이 합쳐져 버리면 영원히 삼성이나 미국 같은 뭐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21세기 이후에는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좀 깔려 있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의 영역이 조금 걸쳐져 있어. 과거에 한 10년 전이라면 그 고민 안 했을 텐데 네. 제가 2009년쯤에 LCD 산업을 놓고 비슷한 고민을 해서 예.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 중국과 그렇죠. 일본과 한국이 경쟁을 하던 시기에 이제 네. 일본은 슬슬 쇠퇴를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 고민을 전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뭐 대만과 중국 사이의 상호 간의 교역, 네. LCD 쪽에서 그다음에 기술과 인력의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마어마했다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은 한국을 뛰어넘는 거는 뭐 한 5, 6년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군요. 이 중국과 대만의 LCD 연합은 내가 볼 때 분명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대만 경제 중국 의존도 얼마나 높은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아웅다웅이지만 한 80% 경제적으로 진짜 7, 80% 이상의 대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얘네들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국엔 기업 단위에서는 이미 뭐, 서로 자신의 예. 강점들을 합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와 대만의 기술력이 합쳐질 수밖에 없다. LCD는 이미 시작됐은 것 같다. 결국에는 한국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5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이제 LCD 시장의 1위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네. 대만으로. 제가 예상을 했던 거에서 한 5, 6년이 걸렸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갈 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플래닝에 사실은 어떤 대외 요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없었던 그 요소가 생겼어요. 반도체를 할 때는. 네. 만약에 미국이라는 우리가 돌발별수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네. 대만과 중국의 사실은 이미 YMTC라든지 네. 중국에 있는 상당 부분의 어떤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기술 인력의 고급 인력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끼어들지 않았으면은 반도체 굴기라는 게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2025년은 좀 너무 빠르게 잡은 계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라서 네. 2016년에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냈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을 했던 건데 네. 그때 대부분의 시장 분석이나 시장 전문기관들은 코웃음을 쳤었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전까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이것이 그냥 프로퍼겐다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YMT가 232단 낸드 개발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있고 그랬죠. 또 메모리 기업에서 우리 14나노 개발했다는 얘기가 그랬죠. 나오는 것들이 네. 물론 이게 양산 레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때 미국이 굉장히 강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걸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만약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으면 2030년쯤 되면은 최소한 중국이 상당 부분은 독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 투자가 계속 된다고 하면 네. 물론 효율성 부분들이 여지가 있어서 러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얼과 리얼리티 사이에는 갭은 있을 거다. 그게 한 5년은 갭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과거 LCD와 같이 제가 예상했던 일이 5, 6년 후에 나타나긴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 6년 뒤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 전쟁을 한다면 뭐 중국은 일단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네. 압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은 언제든지 서로 상호 상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 간의 의존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경제 의존도 때문에 현실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연장을 조금 해서 여쭤보면 테슬라가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체 설계해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칩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도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또 뭐 다른 우리 비메모리 생산하는 업체들, 중소기업체들, 중견업체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테슬라와 이런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점에서 혹시 한번 뭐 들어보시거나 자문을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도체 쪽은 사실은 뭐 제가 사실은 딱히 들었던 건 없고 오히려 배터리 쪽에서 그런 얘기들은 배터리 많이 쪽에서? 있고 네. 제가 속해 있는 조직도 사실은 2차 전지 소재를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도 사실은 뭐 관심은 많죠.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들한테 뭐 나쁘지 않은 네. 초이스다. 그다음에 또 LG화학이라는 또 중간에 한국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1, 2위를 그렇죠. 다투는 배터리 업체도 있으니까 사실은 테슬라,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3자 간의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제휴라든지 네.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면 네. 그런 와중에 R&D라든가 생산시설 일부가 한국에 우리 유치할 수 있다면 더 좋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건 사실은 뭐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은 오히려 배터리 쪽에서 기대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 핵심 칩들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아직까지 뭐 굳이 삼성 하이닉스하고 제휴를 통해서 해야만큼 규모가 이렇게 큰다라든지 난이도 부분이 아직까지도 뭐 메모리만큼 굉장히 높은 하이 난이도 네. 부분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아직은 이야기를 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듣기에 이 삼성의 김순택 전 부회장이 계셨을 때 SDI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배터리 부분을 하면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그게 사실은 모든 배터리의 안전성,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나 릴라이어빌리티나 또 어포더빌리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BMS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어떻게 인공지능적으로 코프로세서를 할 것이냐. 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아마 김순택 부회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말씀도 주셨고 하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40%의 비용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안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게 쓸 수 있는 이 BMS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연구를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삼성 쪽도 그렇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전기차 쪽으로 영역이 살짝 넘어와서 어떻게 네. 보면 저로서는 반가움.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속한 이제 조직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네. 전기자동차 쪽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네. BMS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제가 1, 2년 전에 사실은 이제 저 연구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네. 테슬라, 그다음에 네. 폭스바겐, GM, 뭐 현기차 이런 몇몇 사실은 이제 선두적인 전기차 업체들이 네. 주행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를 네. 분석을 해봤을 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주행 거리가 아, 길었고요. 그 네. 차이가 타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뭐 가장 격차가 작은 기업하고 비교해도 20%가 주행 거리가 길었고 오. 가장 차이가 많은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50% 정도 주행 거리가 정도입니까? 테슬라. 그래서 예. 테슬라 주행 거리가 배터리 용량을 늘려가지고 달성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BMS라든지 여러 가지 운용의 효율성을 가지고 주행 네. 거리를 늘리는 것이 맞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능력은 BMS의 반도체 칩 자체 능력과 사실 그보다는 설계 능력, 알고리즘, 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쪽의 능력인데 그렇군요. 그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부분을 뭐 누군가 외주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칩은 직접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BMS 칩을 지금은 뭐 분량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 뭐 1000만 대, 2000만 대 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네. 굳이 그거를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설계는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IDM보다는 파운더리 쪽은 오히려 제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주환 위원을 모시고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이주환 위원님을 모시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또 사이클적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의 예측, 좀 더 나가서 파운더리 시장에 대한 생태계 변화 가능성, 또 중국과 대만의 협업 가능성과 우리 업체들 간의 어떤 경쟁 가능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다운 그런 말씀들을 쉽게 이렇게 풀어주셔서 저도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뭐 로보틱스, 우주 항공, 그다음에 뭐 신약, 바이오 쪽, 또 뭐 메타버스 이런 모든 인공지능, IoT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석유와 같은 거다. 그렇다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의 시장의 생태계 변화는 상당히 앞으로는 굴곡질 수도 있고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도 있는 이것이 지금은 가격 경쟁 측면으로만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는데 나중에는 기술적인 측면도 분명히 경쟁력의 한 부분으로 추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는 마르퀴스 후즈 후 인더 월드에 15번이나 등재되신 정말 인재시고 워낙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셨으면 15번이나 등재가 될 만큼 그렇게 세계가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반도체 시장,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생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무엇을 지금쯤이면 고민을 해야 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뭐 사이클이 어떠니 뭐 수요와 공급이 어떠니 이렇지만 좀 더 이런 그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가면서 미래는 일방향으로 갈 거니까 정부도 이런 쪽으로 협력을 해주고 국민들도 이런 쪽으로 우리의 인재를 좀 양성을 해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은 혼자서 모든 것들을 그렇죠. 다 준비하고 뭐 연구 개발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기업들이 신사업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신사업 쪽에 그렇죠. 포커스가 된 건데 미래 네. 먹거리 네. 신사업을 준비하는 전략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중앙연구소 같은 대규모 연구소에 모든 분야들 다 기초 연구부터 다 하는 연구 조직을 가지고 직접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까지를 가는 그렇죠. 시스템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상당 부분을 직접 우리가 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쪽은 직접 연구를 하지만 네. 완전히 우리의 현재 포트폴리오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벤처와 협업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네. 그런 추세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그래서 뭐 재작 2년 동안 벤처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했었고 VC들이 사실은 굉장히 할 일들이 많았던 시기이고요. 사실은 제가 속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 한 3, 4년 동안 벤처 투자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굉장히 대규모의 펀딩도 지금 준비가 된 네.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지금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고 이제는 아웃소싱을 통한 어떤 R&D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직접 R&D를 안 했는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벤처 생태계에 어떤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스템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코어학과 유대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유망한 벤처를 발굴했을 때 그거를 빠르게 성장해서 나의 어쨌든 일부분을 미래 사업부로 그거를 만드는 M&A까지 가기에 그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절차와 효율성들을 얼마나 구축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예. 미래를 준비하는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예. 이제 말씀하신 분의 대답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R&D를 해야 되냐보다는 오히려 대답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거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 뭐 입법을 하는 국회에다가 한 말씀을 감히 올린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방금 이주환 의원 말씀을 참고로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은 대기업 중심의 선단 기업 계열 경영이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아주 편한 의사결정 조직 체계. 그래서 오너가 결정을 내리면 쫙 밑으로 그냥 퍼져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였다면 서구의 산업 시스템 구조를 보면 수평적 계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협업하는 체계이지 내가 너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까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 소위 말해 산업의 민주화라 그럴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측면.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과거에 우리 경제가 발전했던 수직적 계열화에서 이제는 수평적 계열화로 가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의사결정도 좀 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야지만 미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로직스에 맞는 생각과 논리 개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나라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 녹화를 하면서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영 경제프리즘에서 제가 마지막 매듭을 짓는 것보다 정말 모시기 힘든 우리 이주환 포스코 경영연구위원님의 말씀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로 아마 가름을 했으면 합니다. 이주환 의원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주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시장의 바닥이 어딜 것이냐 하는 것들 궁금해하고 있고요. 사실은 정부 특히 뭐 기재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에도 수출하고 직결돼 있다 보니까 언제가 바닥일까라는 것들 가장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마이너스로 이미 돌아선 지는 몇 달이 되었고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도 계속 하락 추세로 증가율 자체가 하락되고 있어서 결국은 첫 번째 변곡점은 마이너스지만 하락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몇 달이 지나면 결국엔 그 수치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 두 중에서 그러면 어디를 바닥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좀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수출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방향 자체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 수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마이너했던 수치가 다시 증가율이 플러스로 되는 거는 3분기 정도를 돼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니까 우리 뭐 정책 위반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기업 투자자분들도 그 정도 감을 잡고 그래서 결국에 올해가 가장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좋다라는 희망은 뭐 항상 우리가 가져도 좋다 이런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